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경매 강의 제2주차 제2강의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 부동산 경매의 필수 용어, 즉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처음 시작할 때 용어상 또 법률 용어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용어 한 10개 정도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2교시 2장에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의 전체적인 개요 설명 및 흐름도 어떻게 이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지, 항상 머릿속에 부동산 경매 절차가 그려져야 경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또 3장에서는 3교시 매각 물건명세서와 부동산 현황조사서, 즉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 이렇게 포털에서 치게 되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대법원 부동산 경매 사이트, 즉 www.scourt.go.kr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검색하게 되는데 부동산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그 부동산 경매의 최종 요약서가 올라와 있고, 또 부동산 경매 개시 보통 한 3개월 내지 4개월 후, 또 아니면 경매 개시기일 14일 전 2주 전에는 부동산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가 올라와 있죠. 그래 그런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자기가 매입하려는, 입찰하려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 내지는 권리 분석을 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3교시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부동산 경매의 필수 용어, 부동산 경매 절차의 필수 용어로는 경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쓴다. 특히 법률 용어가 한자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려운 법률 용어 외에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들도 있다. 그래서 경매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들, 뭐 폐찰이라든가 유찰이라든가 뭐 이런 용어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영어 단어도 알아야 말을 잘할 수 있듯이, 그래 여러분들이 영어 처음 배우시게 되면 단어 암기장 만들어서 단어를 외우고 막 그랬죠. 경매도 용어, 법률 용어를 알아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 오늘 2강 1교시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필수 용어를 나름대로 중요한 걸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1번에 부동산 경매의 필수 용어, 가로 1번 부동산 경매,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거는 첫 시간에도 조금 강의했는데 다시 한번 그 순서에 따라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그러면 옥션 또는 리얼 이스테이트먼트 옥션이 되겠죠. 리얼 이스테이트 옥션이죠. 경매 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매 방법으로 매도하는 걸 말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주로 부동산 경매를 위주로 공부하지만 부동산 외에 동산도 법원을 통하여 그 경매가 실행되죠. 차이점은 부동산 경매는 종이 서류 입찰서에다가 입찰 비밀리에 입찰서를 작성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대봉투에 넣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동산은 구두경매로 하죠. 집행관이 직접 그 동산이 존재하는 소재하는 장소에 나가서 그 손을 들어서 경매하는 구두경매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경매는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한 가액으로 환가, 현금화를 얘기하죠. 환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경쟁 매매의 줄임말이 경매죠. 경매를 국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합쳐서 경공매, 경공매 그러죠. 그래 둘 다 입찰 방식의 차이도 있고, 이건 지난 1강에서 경매와 공매의 비교 강의를 했죠. 그래서 경매는 경매 입찰 기일 당일에 보통 10시부터 11시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을 하고, 공매는 기간 입찰, 전자 입찰을 통하여 일정 기간, 보통 3일 내지는 5일 내에 언제든 24시간 동안에 온비드라는 인터넷 입찰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 입찰을 하게 돼 있죠. 그런 차이점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강의했고요. 또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환가, 현금화시켜서 배당으로 마지막 끝나는 거죠.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하며 그중 법원 판결에 의한 경매를 강제 경매, 즉 집행권원으로서 이행 판결 플러스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을 붙인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를 임의경매라 한다. 여기서 임의라는 뜻은 국가 집행권원인 강제집행문서가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을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 또는 질권, 점유전에서 질권을 설정하죠. 그랬을 때 그 담보권 실행에 의해 강제적 국가의 집행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임의경매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부호는 앞에 연도 2020,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앞에 연도를 4자리 2020, 또 2021 뭐 이런 식으로 써나가겠죠. 그래서 타경 2000년 이후에는 접수 연도 4자리 2001년, 2002년, 2019년 뭐 이런 식으로, 또 거기 5자리를 제가 써놨는데 그 만단위 기준으로 해서 그 강제집행법원, 집행법원의 접수번호, 그래서 1001번, 1010번, 15000번 뭐 이런 식으로 5자리, 또 많아질 때는 6자리 10만 단위까지 늘어나겠죠. 그 타경이라는 거는 경매 사건 부호죠. 여러분들이 민사사건일 땐 2020년 가, 그래서 단독사건일 땐 가단, 합의사건일 땐 가합, 1심의 사물관할이죠. 고등법원은 다 합의부니까 거기엔 나라는 숫자를 붙이고, 또 민사사건, 그 다음에 대법원 3심 사건은 가나다에 다를 붙이죠. 그런 다음에 1년에 접수번호를 붙여나가죠. 그래서 경매 부호로는 경매 물건엔 2020 타경 79895, 그리고 가로하고 2, 요건 가로친 거는 물건 번호. 왜냐면 하나의 경매 사건 내에 여러 개 물건이 함께 경매에 붙여졌을 때, 그래서 1번 그러면 우리가 토지, 2번 하면 주택, 또 3번 하면은 그 옆에 뭐 창고가 별도로 등기되어 있다면 가로하고 3번, 이와 같이 사건 번호가 붙는다. 그리고 이 사건 번호를 알게 되면은 바로 사건 번호를 쳐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그 사건을 바로 검색할 수가 있죠. 그래 앞에 4자리는 경매에 붙여진 연도, 접수 연도가 되겠죠. 타경은 부동산 등 경매 사건을 지칭하는 사건 부호, 이름표이고 79895라는 5자리 숫자는 이 물건의 고유번호, 즉 접수번호로서 그 해의 경매가 결정된 순서로 매겨진다. 이 번호는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한번 부여된 이 고유번호 79895 요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가로하고 2번 끄트머리 쓴 건 물건 번호로 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 동시에 한 사건 내에서 여러 건의 경매로 진행될 때 물건마다, 개별 물건마다 붙여진 번호이다. 그래서 끄트머리 물건 번호가 없는 건 단일 물건이 하나. 그래서 단일 물건일 때는 물건 번호를 쓸 필요가 없죠. 2개 이상의 물건이 하나의 경매 사건에서 다뤄질 때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써야
그 물건을 입찰한 게 되고, 엉뚱한 물건이 낙찰, 또 물건 번호를 빠뜨리면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경매 사건부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엔 유찰과 폐찰,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 경매 사건에서 실무상 붙여서 쓰죠. 유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입찰하지 않은 거죠.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 그래서 그날 당일 입찰에는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무효화되어 있고, 다음 기일 보통 1개월 후에 또다시 경매 진행할 때에 신매각으로 신사건으로 다시 또 나오게 되겠죠. 그 가격. 그래서 유찰이 되고 나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20% 정도 저감해서 나오고, 최저가가 천안 또 충청권 언저리는 30%씩 당일 매각가가 떨어져서, 가령 2020년 10월 13일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매각에 놓였는데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20일 날 또 사건이 나오겠죠. 20일이 아니라 11월 둘째 주에. 그럴 때는 천안 같으면 30%, 1억짜리라면 7천만 원을 최저가로, 그래서 7천 이상 최고가 쓴 사람이 낙찰되는 거죠. 그래서 유찰이 되면 통상 최저 매각 대금을 20 내지 30% 낮춘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한다. 그래서 유찰의 개념이고, 또 폐찰은 자신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받지 못하고 제3자가 낙찰받은 것. 그래서 여러 명, 한 명 이상이 응찰했는데, 경매에 임했는데 자신은 떨어지고 다른 자가 낙찰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호창됐을 때, 그럴 때 자신은 그 경매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폐찰이라는 말을 실무상 쓰고 있죠. 그래, 폐찰된 사람은 바로 그 옆으로 가면은 집행관 직원 사무실, 집행관 사무실의 직원에 나와서 접수증, 대봉투에서 잘라준 접수증과 신분증, 본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얀 작은 봉투, 편지 봉투에 들어있는 입찰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죠. 예, 폐찰.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 실무에서는 이걸 낙찰자라고 그러죠.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1등을 한 사람을 낙찰자라 하고, 민사집행법상의 용어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민사집행법의 용어이고, 또 실무에서는 그냥 그걸 최고가 매수 신고했다고 해서 낙찰자 그렇게 쓰죠.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서 일주일 후면은 낙찰 허가 결정이 일반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10월 13일 날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낙찰자가 됐다면 일주일 후 10월 20일 오전에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을 놓고 서류상 미비점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낙찰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2, 3일 내에 잔금 납입 통지서가 오게 되면은 이제 저는 그 낙찰자는 한 달 내 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주 내에 언제든 납입을 할 수 있죠. 잔금 납입. 그래, 잔금 납입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등기 의무가 아니죠. 잔금 납입 시에 소유권 취득하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란 용어를 쓴다. 이런 최고가 매수 신고인 용어고,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차순의 매수 신고, 두 번째 매수 신고를 받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자신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말 그대로 아차상 2순위가 되는 거죠. 차순위 매수 신고라면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한 자는 그날 폐찰자일지라도, 그렇죠, 차순위 매수 신고함으로써 보증금을 그대로 보관하게 되죠. 그래서
최고 매수가 신고인하고 차순의 매수 신고인은 그대로 잠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그대로 경매법원에 보관하게 됐죠. 자금이 묶이게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최고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높을 금액을 제시한 2등의 응찰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요건이다. 가령 1억 1천만 원을 누가 써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면 여기에 1천만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1억 원 이상을 쓴 자, 그래서 최소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10% 범위 안에 들어가는 차순의 매수 신고인만이 자격이 요건을 충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제시한 거에서 그 보증금액, 최저가 금액을 뺀, 그래서 1억 1,200을 썼다면 1,000만 원 뺐으니까 1억 200만 원, 1억 200만 원 이상을 쓴 자가 차순위 매수. 그런데 1억 100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그 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 대상이 안 돼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안 받아주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미리 받아놨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입찰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건 서류를 갖추지 않는다라든가 이럴 때, 또 그 다음에 잔금 납입을 포기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 낸 입찰 보증금 1억에 대한 1,000만 원은 그대로 몰수되죠. 그래서 다른 배당 금액에 합산이 되고,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자기가 1억 1,000만 원을 썼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1억 1,200을 쓰면 200만 원을 더 올린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그 응찰 가격에 따라서 1억 1,200만 원,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쓴 금액을 그대로 자기가 그 차순의 매수 신고로서 납부함으로써 자기 지위를 유지하죠. 자기가 입찰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최고 매수 신고 가격에 자기는 차순의 매수 신고 자격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괄호 요계는 대항력. 여러분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물건이 아닌데도 당사자 갑과 을 외에 병에게도 자기의 권리의 효력을 주장하는 걸 법학에서는 대항력,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물권적 효력. 그건 여러분들이 법학 배우실 때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게 되는데, 채권은 상대적 효력이라고 해서 매도인, 매수인, 갑과 을 사이에만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상대적 효력, 제3자 병에게는 채권 계약에 따른 그런 효력을 주장 못해요. 그런데 물권은 갑이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는 한 갑 위에 을, 병, 정 누구에게나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효력을 주장해서 이걸 절대적 효력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대항력, 대항적 효력.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물건이 아님에도 뭐냐면 주택임대차는 점유 이전받고 어디 주민등록, 그 임대차, 임차권의 그 물건 소재지에 자기 주소를 주민등록하게 되면 주민등록, 즉 점유이전 플러스 주민등록한 그 다음날 이길 0시부터 효력, 누구에게나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걸 주택임대차에 대한. 상가임대차는 점유 이전받고 그 상가 점포를 이전받죠. 또 그 다음에 여기엔 주민등록이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가령 2020년 10월 12일 날 점유 이전받고 잔금을 치렀죠. 보증금을 주고, 그럴 때 열세를 받으면서 점유 이전받죠. 그리고 당일날 자기 개인 사업으로서 세무서에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2020년 10월 13일 0시부터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외, 임대인과 임차인 외에 제3자에게도 자기의 임대차 효력, 그 승계 주장을 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보면,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차 기간 보증금을 받을 권리, 임대차 기간에 퇴거하지 아니할 권리를 지닌다.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택 임차 물건의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죠. 임차권, 자기 갑과 을인데, 을이 임차인이죠. 갑이 병에게 그 주택을 매도해도 병에게 자기 임대차 기간, 내년 10월 12일까지라면 그 기간만큼의 임차권을 갖고 대항할 수 있는데, 이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대항력을 갖추었으면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 가령 2019년 10월 5일 날부로 주택임대차를 했고 주민등록하고 거기에 인도받았죠. 그럼 10월 6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2019년 10월 10일경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 병에게 근저당을 설정할 때면 을은 자기의 임대차 기간 2년을 병에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그 경매 물건이 낙찰된 병이 매수인이라면은 병에게 2022년이니까 1년이죠. 19년, 20년, 21년 10월 12일까지 임대차에 대항을 하면서 주장할 수 있고, 또 근저당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먼저 확정일자까지 앞선다면 배당을 먼저 실시할 수 있죠. 거기에 그래서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 점유이전 1요건 플러스 2요건 주민등록 플러스 3요건 확정일자, 즉 그날부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10월 13일부터는 배당 순위가 최소한 14일 이후에 근저당권보다는 앞서서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항력은 경매가 낙찰됐더라도 근저당보다 앞선 다른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주택임차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 후에 매수인 낙찰자에게 자기의 임차권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괄호 7번에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제가 괄호하고 말소기준 권리라고 써놨죠. 소멸주의는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 등기상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즉 경매사건 부동산의 권리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 등기 이후 설정된 경우 경락,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로 인해 소멸한다. 이건 뭐냐면 지난주도 약간 설명했듯이 말소기준 권리, 등기부상 가장 빠른 그 소유권의 제한물권이 설정된 날을 찾아서 대개 을의 가장 빠른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기 같은 걸 기준 삼고 그 권리보다 먼저 선순위로 대항력을 취득한 그런 임차권이 있다면 그건 인수주의, 즉 낙찰자가 인수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이후 근저당권 설정된 게 말소기준 권리로 2019년 10월 5일인데 주택임대차는 보니까 2019년 10월 15일로 되어 있죠. 열흘쯤 늦어. 그럴 경우에는 그건 소멸하겠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그런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들은 다 소멸 내지는 말소. 그래서 그걸 소멸주의 내지 말소주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수주의. 인수주의는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은 사람, 즉 매수한 사람에게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부동산의 부담을 넘겨주는, 그대로 선수류의 임차권이나 근저당권보다 앞선 전세권 같은 걸 매수인인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죠. 그걸 인수한다, 떠안는다 그래서 인수주의. 경매사건 부동산의 권리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 등기 이전에 설정된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래 이제 다음 주부터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8번에 근저당권이라는 용어 설명을 해보겠어요. 일반적 보통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비교하는 거예요.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아직
피담보, 즉 나의 채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기초채권이 그렇죠? 장래 확정될 때까지 그거를 장래 생길 채권의 담보로 미리 설정한 저당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부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 해놓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권자 표시되어 있고 채무자 위에 상단에 채무자 하단에 채권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럴 때 그 밑에 채무자 밑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금액이 나와.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까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배당 상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최고액 1억 2천만 원이 바로 그게 실제 채무액은 아니야. 왜냐면 근저당권 설정 실무에 들어가 보면 보통 1억 원의 원금이라면 향후에 근저당권 실행 비용이나 연체 이자 채권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원본 채권의 20% 정도를 더 높여서 최고액으로 써놓죠. 그래서 향후에 발생할 채권의 최고 변제액은 1억 2천까지를 상한선으로 하지만 실제 채무액은 1억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1,500만 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낙찰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가 확정돼 버리면 그때 채권자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해서 채권 금액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본 채권은 최고액 1억 2천일 때 보통 20% 더 추가로 써놓기 때문에 1금융권은 120%를 최고액으로 써놔요. 그러면 1억 원이 거기서 말하는 실제 채무액이죠. 그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럴 때 실무에서는 거의 99%가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대출금 원금보다 120% 정도로 높은 금액으로 설정한다. 그래 20%. 제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는 30% 정도를 더 추가로 써놓아요. 그래서 130%. 그래서 1억 3천으로 됐을 땐 1억 원이죠. 그렇게 해서 근저당권. 그래, 근저당권은 보통 근저당권보다 장점이 있죠. 여기서 채권자인 은행 등은 언제까지 장래 발생할 채권액을 미리 최고액을 통해서 담보한다는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저당권 실무, 은행 융자 실무에서는 100%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보통 저당권이 설정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괄호 9번에는 제가 당해세라는 말을 썼죠. 그걸 가로에 놓고 제가 한자 써놓은 거를 잘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용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이렇게 한자로 써드리죠. 당해세는 당연히 할 때 당자, 해당할 때 해자죠. 세금할 때 세자. 경매 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 즉 경매 대상이 되는 재산권. 그렇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거기에 국세청, 국세나 또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매겨놓은 부과된 조세와 또 가산금 같은 게 붙죠. 납부를 제 시기하나면은 가산금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세 같은 그런 종합부동산세 같은 당해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1년에 7월, 9월 2번 나오는데 건물일 때는 2번, 토지는 9월에 한 번 나오죠. 재산세라는 지방세가 있고 또 자동차세, 자동차를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이죠. 또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뭐 이런 또 자기가 소방 건물 같은 걸 할 때는 거기에 소방 그 시설세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당해세, 지방세로서의 당해세죠. 그래 경매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 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해주는 그걸 당해세.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 그렇죠? 그 경매 목적물에 직접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건 다른 권리, 근저당권과 우여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 근저당권이 2019년 10월 5일 설정됐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나 또 일반 그 목적물에 직접 부과된 국세, 지방세가 아니라면 거기서 신고 내지는 또
스스로 납세자가 신고한 날이죠. 아니면 부과고지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근저당보다 늦게 신고 대상 내지는 부과고지된 건 후순위로 일반 채권처럼 배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보다 먼저 신고 내지는 통지, 고지가 된 그런 세금은 앞서겠죠. 그래서 당해세만 근저당권보다 담보물권보다 앞서고, 그렇지 않은 일반 기타 세금들, 당해세가 아닌 세금들은 거기서 우열을 신고 고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서 앞서는 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는 무조건 국세나 세금은 2년 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세금이 우선했는데, 이건 국세도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우연결정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당해세만 우선권적이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세원을 포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세금은 그 다른 권리와 신고 고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본다. 그래서 앞설 때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이게 바뀐 당해세 제도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및 배당 종기 제도가 신민사집행법에 들어왔죠. 배당은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민사집행법이겠죠. 순서에 따라 배당받는다. 그래, 배당이 경매 절차 마지막. 그래, 제 강의도 오늘 두 번째 강의지만 이제 세 번째 강의부터 권리 분석 강의, 권리 자체의 법률적 문서 또 기타 권리 순위를 소멸할지 인수받아야 될지 그걸 분석하는 기법 내지는 법률적 권리관계를 민법 또 민사특별법,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한 5, 6주 강의하죠. 또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경매, 물건,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물건 분석을 3, 4주 또 하죠. 그런 다음에 경매대금이 완납되면은 배당제도에 대해서 또 2주 정도 강의하고, 마지막에는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에서 크게 4개 틀, 권리분석, 경매 기초 한 단위, 또 권리분석 하나의 덩어리, 또 물건분석 하나 덩어리, 배당에 따른 배당 절차 1개, 또 마지막에 인도명령과 명도 소송. 그래, 거기까지가 경매 절차의 피날레 끝이죠. 그렇게 해서 배당에 대한 개념, 요 배당을 배워야 되는, 또 배당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나중에 명도 저항이라든가 인도명령에 응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배당의 순위와 절차, 또 배당 예상배당금 이런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또 배당 요구는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에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자 내지는 배당 권리 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인일 때 법원, 집행법원에 통지도 오게 되는데, 그때 배당 요구 신청을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배당 채권자에서 빠지게 되고 배당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압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게 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한다. 그래, 실무상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 가령 A라는 경매 목적물 부동산이 경매 나오면 한 3개월 정도 현황조사도 하게 되고, 또 감정평가 기간이 2, 3개월 걸리죠. 그래서 한 4개월쯤에 거기에 그 감정평가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황조사선 보통 2주 내지 4주 내에 도착하게 되고, 감정평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한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도달하게 돼요. 집행법원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1000매각기를 잡을 최저 매각가가 확정된 거죠. 그렇죠?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첫 기일, 그 이전까지를 배당 요구 종기로 잡는데 그게 이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고 보통 경매 개시,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그 배당 요구 종기를 그 같이 공고하는데 2개월 내지 3개월을 잡아줘요. 그러면은 그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 채권자는 전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그 당해 그 집행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종기 전까지. 그래 배당 요구 종기가 중요한 거죠. 1000매각기일 이전의 날짜 실무적으로는 압류 2, 3개월로 결정된다. 신민사집행법에 새롭게 채택된 제도가 배당 요구 종기 제도가 들어왔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배당 전까지는 언제나 채권 신고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참여하는 제3자들 또 매각 매수를 하려고 거기에 입찰에 관심 있는 자들은 도대체 채권자들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무중 속에 경매 입찰을 하게 돼. 그래서 신민사집행법에는 배당요구 종기제도를 들여와서 배당요구 채권자는 다 2, 3개월 내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기록을 통해서 입찰에 응하려는 자는 그 배당 범위를 자기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깜이 경매 입찰이 아니라 조금 밝아진 그래서 요 배당 요구 종기 제도가 신민사집행법 2002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에 들어왔다.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종기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국세 등의 교부 청구권자, 국세 등의 조세채권 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이런 자들을 경매실무에선 교부권자라고 그래요. 교부 채권자라고도 하고 등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고 만일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런 교부권자, 의료보험료 징수권자나 국민연금 징수채권자 또 산업재해보상 보험 청구권 징수권자 이런 자들이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배당 요구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된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를 항상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그 교부권자는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여기까지가 경매에 대한 용어 설명 1교시 강의를 마치고 2교시 경매 절차와 흐름도 등 이거를 2강의 2교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